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사실은 주말에 좀 깜짝 놀라셨죠? 주말에요? 네. 트럼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공격. 네, 이란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했고 그 네. 타격이 가히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외신들은 세계적인 평화가 왔다, 월드 피스라 하고 있는데, 더 놀란 거는 우리나라 정부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어디 먼 나라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어디 뭐 있습니다. 시장을 봤다는 둥, 뭐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는 둥, 이런 얘기만 대변인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놀랐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중동 분쟁이 쌓였으면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확실한 입장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미국과 어떤 관계, 나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중동에 있는 이런 분쟁도 해결하지만 이란의 국제적인 핵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데 어떻게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런데 지금 이란에게 공격을 한 이유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액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 것이 90% 이상 되면 핵탄두를 만들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미 60%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30%고 농축 농도가 네. 60%가 됐기 때문에 의심이 돼서 정밀 타격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럼 마지막 이란은 그렇게 해서 핵시설을 없앴으면 마지막 남아있는 전 세계에 핵시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지금 20기에서 50기를 만들 수 있는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나토에 참석을 해가지고 나토에 출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내내 나토에 참석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참석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분식 늦었던 거 그거 브리핑하고 있다. 그거 재밌네요. 네. 지금씩 이게 분식 먹었다. 뭐 차에서 내려서 떡볶이를 먹었다는 등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네. 네. 자, 정청래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과거에 발언했던 것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 대표에 출마를 하니까 그간의 정청래를 지켜봤던 민주당 지지층들, 또 친명 지지층에서는 어유 잘하네, 이렇게 정청래 어루만져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네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재명 지지층들, 친민주당 지지층들, 친명 커뮤니티 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청래 너 뭘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위에 지금 트위터, 지금 X라고 부르죠. 거기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 보여요,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위 해경궁 김치 사건, 김혜경 여사 음해 확산에 동참한 정청래 의원이 사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뭐 쭉 하면서 정청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과적과 당원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정청래가 답변을 했네요. 거기에 일베 가입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해경궁 김씨 누구 건지를 떠나 매우 분노합니다. 누구 거인지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영화 또 혹시 화면도 있나요? 예.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정청래가 뜬금없이 과방위원장 집어던지고 행안위원장으로 간다고 설치는 통에 가방위원장이 장제원이에게 돌아가고 그 일로 일사천리로 방통위가 어쨌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좀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 네. 강성 지지층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장면인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저도 주말 사이에 제가 들어가 있는 각종 정치 정보방, 정치 카톡방에서 예. 이 보수 우파 쪽끼리 있는 카톡방에서는 저런 게 안 돌았는데 여야가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정보방과 카톡방이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과거 저런 자료와 과거 방송했을 때 나갔던 동영상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데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정청래가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음에 안 든다.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이 쭉 돌았습니다. 이런 게 일맥선상이 뭐냐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당대표 선거라는 게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사람에게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선점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이따가 11시에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11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출마 선언 전에는 일단은 정청래 후보자 한 명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을까봐 지금 찬물을 끼얹기에 엄청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정청래 그 당대표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서 본인이 썼던 저런 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좀 더 당당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해경궁 김씨가 썼던 글이 다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음해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음해하고 이런 글만 엄청 올렸거든요. 제가 지금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뭐 시체를 뺏겨서 뭐 눈물이 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인데 그게 누군지 밝혀라라고 차라리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영상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 뭐 이런 발언도 정청래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좋아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벌컥한 거죠. 아, 원래 정청래가 저런 인간들이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걸 다시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매블쇼에서 정청래 의원이 출연해서 했던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까지는 공개가 안 됐답니다. 그 입구까지만 공개됐고, 근데 좀 낡은 시설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빨리. 근데 아니 일단 출입 통제를 시키고 그 관광 홈페이지부터 막아야죠. 그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됐어요. 신축 공사하고 있대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관광객을 위한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즉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한다고요? 누구신데 지시를 해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아니 대통령실 아니, 비서실장. 지시라는 단어는 사과하시죠. 제 학교 후배거든요. 아이고. 자, 웃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저 매블쇼에서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즉시 지시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맡고 있는 앵커인 최욱이 당황을 했어요. 지시를 한다고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정청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욱이 이거 좀 사건 터지겠구나 생각했는지 지시란 단어는 사과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저 발언 지금 이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94학번이고요. 네. 또 정청래 의원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84학번입니다. 한 10년 차이가 나는 같은 건국대학교 출신이고 건국대학교 안에서 또 운동권 라인으로 아마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후배라 그래서 저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인데 일단은 사고방식 자체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에 막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논리가 맞다면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뭐 선후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앙대 나오고 중앙대 나온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학교 후배라 그래서 차라리 저기서 체육 MC가 사과하시죠라고 했을 때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제 학교 후배거든요. 빨리 하라고 내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저게
학교 후배라 그래서 막 지시를 내린 저러한 행태가 만약에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같은 학교 후배인 경찰 검찰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수사 좀 적당히 해 뭐 이런 지시 있잖아요. 혹은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 이거 좀 빨리 해라고 지시하는 거 저런 게 우리 하지 말라고 형법이 되어 있는 게 직권남용죄 또 강요죄 저게 잘못하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형사상 문제까지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정말 특이한 사고 방식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사실은 영상을 보면 평소에 정청래 몸에 뭐가 어떻게 이제 사실은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가 좀 느껴지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난 것 같아요. 평소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할 때 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걸 제시하면 막 깔보면서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약간 오만불손하게 너 예를 들면 5분간 나가서 서 있다 와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네. 하는 게 익숙하듯이 네. 그래서 아주 오만불손하고 이렇게 건방지고 남을 깔보 위에서 이렇게 깔보는 식으로 대화를 해서 그것을 짓누르는 네. 그런 방식을 법사위에서 많이 봤는데 저 방송에서도 강훈식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떠한 회의의 위원장이라는 혹은 이사회의 이사회장이라는 자리는 회의만 주재하는 것이고 발언권을 주는 것이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닌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나는 위원장이고 너네는 위원이고 너는 증인이고 너는 참고인이니 나 빼고는 다 내 말에 수긍을 해야 된다. 내 지시를 들어라. 라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법사위 회의가 가끔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저런 분이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모든 당원 구성원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각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은 대통령이지만 또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뽑은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럼 당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자중질환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민주당 당대표 선거 누가 되는지 크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 정청래 그 후보자가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좀 당선이 되면 또 좀 재밌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에도 계속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민주당 관계자조차도 그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당대표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지지층과 김어준 지지층 싸움이 이제는 초반에는 살살살 시작하더니 완전히 그냥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싸움이 상당히 확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뭐 야생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과 예. 또 기본 정도를 지키고 법과 원칙을 나름 지키면서 해오른 사람들끼리 민주당 내에서 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와 김어준은 야생 정치입니다. 야생 정치. 야생 정치가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어떠한 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뭐 여론에 의해서 혹은 여론을 만들어 가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논리 구조라기보다는 어떠한 다수인의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정치인들이 정청래와 김어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관례가 있고 통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는 두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그 원내대표도 많은 걸 무시하고 가지만 그나마 저 둘에 비해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나마 법률가고 근데 법률가인데 지금 법을 다 무시하면서 재판을 안 받고 있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 출신이에요. 예. 한국 회계사,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본인이 실무적인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운동권으로 운동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무적인 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스타일이 혁혁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그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따가 11시에 박찬대 그 원내대표의 박찬대 의원의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면 아마 정청래 스타일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그 원내대표한테
당대표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본인은 사선 의원이고 정치도 한참 오래 했고 그 전에 뭐 운동권으로서의 뭐 또한 뭐 즉 본인의 지분도 갖고 있고 하는데 이러한 싸움에서 박찬대 그 원내대표한테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정치적 동력이 굉장히 크게 상실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련의 우리 오늘 펜앤마이크 주제도 보고 주말 동안에 돌았던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 돌았던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럼 본인이 과거에 말했던 거에 대해서 다 뒤집어야 되는데 저분은 뒤집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뭐 나는 과거에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본인의 과거의 소신을 다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이라고 부르죠. 니혼게이자 신문에 속보가 나왔는데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하고 모레 24일, 25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IP4, 그러니까 IP4는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이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개 국가들을 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맞춰서 그 시기에 특별회의를 개최를 하겠다. 내 국가들 이 특별회의 개최에 참여해달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조정을 하고 있다.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미 한국 이 대통령은 나는 뭐 참석 못해. 나는 불참하겠다. 뭐 국내 문제도 있고 좀 중동 문제 가는 거 좀 불편하니까 난 안 가겠는데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리 와 내면 내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특별국가잖아. 회원국 나토 인용 32개국 플러스 IP4 4개국들 이 4개 국가만 별도의 특별을 하자. 이렇게 지금 미국 측에서 제안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날짜가 다 왔어요. 네, 근데 내일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한국에 네.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고 각 국가 조정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외신을 봐야 됩니다. 외신. 지금 일본 신문이나 뭐 미국 신문이나 유럽 신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을 유럽 언론, 일본 언론 외신을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외교부나 또 국방부 관련된 분들은 나토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선을 그는 것도 너무 일찍 선을 긋고 뭐 너무 일찍 선을 긋고 그런 문제가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 일본의 그 신문사에서 밝혔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그 IP4에서 우리만 빼고 IP3끼리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찍히고 그럼요. 하면 끌려가는 꼴이 되고 그러네요. 우리 뭐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뭐 일반 뭐 반상회를 하던 친구들끼리 밥을 먹던 한 명 안 오면 그 한 명 욕해요. 밥을 먹다가도 한 명 안 오면 걔는 왜 안 왔대? 뭐 아니 바쁘대? 그렇게 바쁘대?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왔대? 근데 지금 사실 정무적으로 보자면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 25가 있고 이게 나토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나토로 도망갈 줄 알았어요. 인사청문회를 안 보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인사청문회는 또 어떻게 피해갈지 궁금하면서도 아니 인사청문회랑 상관없이 나토는 가야죠. 네덜란드 헤이그인데 지금 오늘 아침 지금 현재 시각 10시 40분인데 네덜란드에 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각종 조율에는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적어도 오늘 오후 3시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안 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거는 일본 신문에서 발표한 저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혹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낱낱이 당당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말을 할지 이걸 또 받아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지 없을지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일본 언론을 믿습니까?
뭐 우리는 일본 언론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시바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협력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앞마당을 같이 쓰는 뭐 이웃관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구하겠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했죠. 일본 TV에 많이 나와서 익숙하다. 그 일본 TV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본 TV가 그 후지 TV가 종북, 친북 이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낱낱이 조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중요하고 우리 펜앤마이크 언론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속보나 단독에서 그 외신들을 많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IP4를 할 줄 몰랐다. IP4가 중요하니까 가겠다라고 하던가 뭐 화상회의라도 있으면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던가 대화의 물꼬는 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 정리됐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리됐죠. 지금 중국하고 뭐 대만이나 중국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행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지금 핵 보유에 대해서 핵탄두를 언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우라늄 시설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IP4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김민석 인사청문회보다 사실은 나토 정상회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아까 분식집 문제에서 분식집 지금 하고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네. 나토 갈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동 중에 내려서 분식집에서 뭐 시장을 보고 뭐를 샀다. 대통령이 일단은 이동 중에 내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동 중에 왜 내립니까? 대통령은 뭐 미국 대통령은 한 15초 단위로 일정을 짜고 뭐 한국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10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것 같아요. 저도 이동 중에 못 내려요. 바빠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지 않으면 이동 중에 내려서 챙겼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지금 정말 깝깝합니다. 대통령실 일정 돌아가는 거 보면.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속보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이제는 앞서 이제 이재명 측근의 3인방 중에 김현지 지금 총무비서관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 난맥상 난장판이 된 데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인사 장애막을 쳐서 그렇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그 이재명의 측근 3인방 정진상, 김현지 또 하나 인물이 있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과거에 경기연구원장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할 때 경기연구원장을 했던 기본소득 지역화폐 뭐 설계자다 기획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강모 교수와 줄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계속 보도가 나와요.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지금 지난주부터 받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금 검찰, 방통위, 뭐 기재부 여러 곳을 일종의 표적을 삼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호받다가 퇴장을 넣고 그만하겠다고 중단시키고 지금 네. 쫓아내고 있어요. 갑질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뭐 길들이기 논란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오만한 뭐 인수위, 이렇게 오만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일선의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정권 차지했다 그래서 너무나 갑질이 심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저러한 그 이한주의 브리핑에서 업무 보고가 너무 부족하다. 다시 해오라고 퇴짜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장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댓글을 달린 것 중에 뭘 봤냐면 네. 우리 팀장이 본인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런 말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정확하게 뭐뭐뭐 지시를 내리던가 그냥 뭐 뭘 보고를 올렸는데 무조건 이거는 부족해 다시 해와.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도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해오라는 것이고 사실 그 이한주 위원장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뭐 겸임 교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거시경제, 미시경제 큰 틀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실물 경제, 우리 소상공인 경제나 이런 문제는 행정고시를 재경직 패스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이 재경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훨씬 전문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또 검찰하고 방통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라면서 퇴짜를 놨다는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 못한 사람 책임입니까? 상대방 설명을 한 사람 책임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그게 시청자 책임입니까?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약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 예. 그 공무원들이 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냐? 이거 공약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죠. 공약을 대한민국 구조에 실정에 맞지 않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뭐 공약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뭐 100%를 지켜야 된다는 게 사실 1990년대의 정치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공약을 내서 공무원들하고 인수위를 하면서 아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철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약의 15%는 죄송하지만 철회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 그 인수위나 국정기획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공약을 대통령이 머릿속에 대통령 구상이 있지만 이게 자문기구예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법률상. 그러면 공약을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보고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철회해야죠. 그럼 대통령한테 이러한 공약은 좀 철회하겠습니다. 자문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인데 지금 엉뚱한 데에다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좀 깝깝합니다. 네. 그 얘기를 마침 해볼게요. 각 부처라는 건 사실은 정부 정부 조직법상을 보면 이게 다 집행기관, 법제화되어 있는 집행기관이잖아요. 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자문회, 사실상 뭐 형식은 자문화되어 있지만 임무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다 어떤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어서 이 정부조직법이 딱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마치 임의성에 좀 가까운 이 자문위 성격이 강한데 이 조직이 마치 의결기관인 것처럼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게 사실상 이 국정의 중요한 집행기관인 이 각 부처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막 제멋대로 자신들이 의결하는 기관처럼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가 쓰는 말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부처가 보고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건데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조항도 많지 않아요. 뭐로 돼 있냐면 그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이 대통령이 자문을 물어보면 여기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자문을 요구하는 것도 딱딱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국정 기조 설정, 정부의 주요 정책의 선정 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문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이 교수 집단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문을 해야지 이거를 뭐 기재부, 검찰, 방통위, 문광부, 뭐 각종 등등 국세청 등등 보고를 받으면서 뭐 과기부 보고를 받으면서 야 우리 자문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보고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대통령령의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부탁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사실 뭐 요즘에 각 부처의 예산이나 직원 현황 같은 거는 다 공개가 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 조율할 필요도 크게 없지만 대통령 구상이 이런 생각이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 조율을 해야지 이거를 뭐 일렬로 오전 오후 다 대기시켜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국회입니까? 국회도 요즘에는 조율을 하는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허술하니까 퇴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거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거 강요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한 게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다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업무 보고 사실 안 해도 돼요.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시를 내리는 거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문기관이니까 대통령 자문하는 거. 네, 기관이니까. 대통령을 자문하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민주평통 있잖아요. 네네. 민주평통도 대통령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민주평통이 국방부에게 업무 지시 내려가지고 업무 보고 좀 하세요. 민주평통 의장이 뭐 법무부나 뭐 혹은 뭐 통일부에다가 뭐 이런 데다. 통일부 장차관 와가지고 보고 좀 하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자문기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대통령 모든 자문기구가 이렇게
갑질하면서 보고를 받진 않거든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전혀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월권을 하고 있다. 강요죄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근데 국정위원회 이 원장질은 지금 앞서 좀 살펴봤는데 이한주 위원장 자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이 불법 재산 증식 문제로 이미 휩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해명이나 뭔가 법적으로 해소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딱 네. 덮고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이한주 위원장의 이러한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문제가 터졌는데 다른 큰 문제가 또 터진 거죠. 이 김민석 그 총리에 대한 문제나 네. 대통령 G7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뭐 없는 내용이나 나토 정상회의나 지금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한주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해졌을 뿐이지 그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당당해야지 다른 뭐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따질 수가 있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갑질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 국정기획위원회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수당이 있어요. 수당 규정이. 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그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려면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연구를 해가지고 대통령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양상이 본인들은 팔짱 끼고 앉아 있어가지고 야 보고해봐 대통령이 궁금해한다니까 보고해봐 와가지고 지금 허들력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직보를 받아도 되는데 업무 보고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팔짱 끼고 허들만 받으면서 다시 해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냥 문서만 읽고 다시 해와라고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당과 여비를 어느 정도로 받을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거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한주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다 하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위원들이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임기가 60일이에요. 60일인데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수당이나 여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오늘 하면 내일 올 거예요. 그냥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구두로 말해주고 서면으로는 뭐 내일 받던가 저거 좀 받아봐가지고 과연 얼마의 돈을 받길래 한 달에 얼마를 받길래 혹은 저 업무보고 심사수당을 얼마를 받길래 저렇게 오만방자하는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한주 이제 이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 중에 하나인 이한주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짧게 조은석 특검 문제, 내란 특검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검보도 임명이 되고 검사들도 한 뭐 거의 40명 가까이 투입이 되고 뭐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이 내란 특검이 사무실을 서울 고검에 냈어요. 네. 뭐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 도감청의 위험 뭐 이런 게 있어서 서울 고검에 내란 특검의 사무실을 내게 됐다, 쓰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 과천청사도 있고 몇 곳에 장소가 있었는데 서울 고검에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기존의 특검에서 도감청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 과천 청사를 이용했더니 도감청 사례가 있었다. 기존에는 과천 청사를 이용 안 하면 민간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면서 이 도감청 방지나 어떠한 이러한 보안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가지고 보안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거의 국정원급으로 설치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감청을 당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서울 고검 건물로 왜 들어가는지 서울 고검 건물로 들어갈 거였으면 특검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일반 서울 고검한테 이 사건을 맡겼어야죠. 일반 검사들한테. 네. 근데 특검을 이렇게 방대하게 꾸려놓고 예산을 엄청나게 갖고 갔는데 서울 고검으로 왜 들어가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조은석 특검께서 서울 고검장을
그 문재인 정부 때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환영을 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가면 뭐 나의 특검 인력 이외에도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검찰청에 옛날에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뭐 의시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해명으로 지금 서울 고검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서울 고검은 뭐 도감청에 대해서 정부 과천 청사보다 자유롭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 과천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고검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한 양상인데 아니면 도감청이 정말 자유로운 곳을 찾던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곳을 찾던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본인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편하려고. 예, 댁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나 주변의 뭐 특검보들이 뭐 서울 고검 출퇴근 거리나 뭐 이런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주변에 뭐 맛집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서울 고검에 네. 정부 과천청사 주변의 맛집은 잘 모르실 거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정부 과천청사는 약간 지금 주요 부처들이 다 나가가지고 세종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 조금 일종의 뭐 횡하니까, 우리, 예. 횡하고 뭐 그러니까 주목받기가 좀 어렵긴데 네. 서울 고검 가면 한복판에 가니까 내가 권력의 실세야. 네. 특검 중에 특검이야. 뭐 이런 걸 좀 의시돼 보려고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나 변호사 하다가 바로 돌아왔어. 봤지? 나의 힘을 봤지? 막 이러면서 그러실 생각이신 게 아닌가 좀 개인적인 은근히 그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왜 돌아왔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예. 차라리 출퇴근이 가깝다, 시간이 아깝다, 내가 국민의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과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런 보안 얘기를 하지 말고 아니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나는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겠다. 이러면 그냥 그러니 하겠는데 아니 뜬금없이 도감청의 위협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또 하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정부 과천청사에 사실은 이제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검보다는 지금 좋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 취재도 상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이 훨씬 더 취재 기자들의 여력이 많고 또 좋겠죠. 그러니까 여론전을 펴야 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펴겠죠. 뭐 조목조목 크고 작은 것들을 막 흘려가지고 크게 부풀릴 텐데 그러려면 서울중앙지검이나 고검에 있는 게 정부 과천청사 같은 데보다는 좀 나을 거다. 그리고 서대문 경찰청도 나왔는데 서대문 경찰은 이제 경찰청이니까 네. 우리가 경찰이 쓰던 데를 어떻게 쓰겠냐 뭐 이런 식의 일종의 특권의식 네. 또 일종의 여론전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을 받고 가지고요. 내란 특검 수사가 수사 내용 중에 보면 외환죄를 좀 다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이 이미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공수처 가서 조사하고 다시 기소를 검찰이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미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수사할 게 없는데 지금 특검으로 우겨 넣었으니 외환이라 그래가지고 외환죄는 우리가 적국 북한에다가 북한을 꼬드겨가지고 다시 뭐 국내에 분란을 일으킨다 이게 외환인 건데 이 외환이라는 거를 그럼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일련의 뭐 내란 이런 거는 다 수사를 했으니까 핑계거리를 하나 만든 것인데 이 핑계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기존의 경찰, 검찰, 공수처는 이 외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외환을 집어넣은 것이고 특검법 제1조 1항 8호에 보면 그 어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외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인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 충돌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아 내란을 시도한 정황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경찰, 검찰, 공수처가 안 했겠냐고요. 했는데 이거 소문만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안 했다는 것이고 이게 구조를 보면 군부 내부 일각에서 북한에다가 그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게 뭐 유도를 한다는 그런 것인데 일단은 뭐 무인기 뭐 침투 계획에 아무런 뭐 실존 그 여부도 밝혀진 게 없고 또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외환죄 형법상 외환죄가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일단 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증거부터 이제 확인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도 그렇고 설령 이제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이 대개 무인기는 정찰 목적으로 네.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이런 무인기를 보내는데 이게 외환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외환죄의 법조항을 읽어드리면 적국과 모의하거나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토를 침해하거나 국가에 위해를 가할 경우인데 그냥 무인기를 단순히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우리 국토 침해나 국가의 위해 적국과 모의하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찰 목적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가서 정밀 타격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고 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적국과 모의를 해야 돼요. 북한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우리 그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침해가 되거나 위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져야 한다, 실질적 위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뜬구름 잡는 소문이거든요. 요거 예전에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국회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무슨 인민군 복장을 입고 뭐 교란을 시킨 다음에 뭐 다시 그 인민군 복장을 벗고 북한으로 올라간다는 뭐 이러한 계획을 뭐 있었다. 뭐 체포조가 도는데 인민군이 체포한다. 이거 특검에서 김어준 불러 조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질문을 안 받았어요. 최민희 왜 과방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문은 못 받게 하겠다 그래서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쓱 사라졌거든요. 이거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님이 지금 검찰 내에 받는 평가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칼을 휘두르는 칼에 누가 맞을 줄 모른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님 김어준 씨 불러가지고 조사를 명백히 해서 이 얘기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럼 그 들은 사람 또 조사해서 또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시기에 청문회에서 특별위원회 하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 누구한테 받은 거야? 특검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가 성립이 저는 안 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네. 자, 특검 할 수가 있죠.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특검을 해서 이 아까 말한 그 외환죄 목적 그 수사 목적이 있다 그래도 막상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가 없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결과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만들려고 우격 넣다가 이상한 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불기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사했는데 국민 예산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불기소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특검에 있는 검사님들이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는 불을 막 피워놓고 연막만 막 치고 나서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네. 그렇게 해놓고는 마치 국민들 기억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네. 단상만 남게 하는 이런 네. 일들 많이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 이재명 측 관계자들이 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금 역대 특검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67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특별검사, 뭐 그다음에 검사보, 그다음에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해서 막 260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내란 특검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는 것은 이 내란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사들이나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다 자기 민생 관련된 범죄나 마약 범죄나 폭력 범죄나 이런 거 수사를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대규모 인력을 특히나 검사 막 40명 정도를 데려갔다고 하는데 데려가면 이 민생범죄, 마약범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범죄 행위 결국은 사실상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오네요. 그러니까 267명 정도의 검찰과 수사관 인력이 다 투입되면요. 예. 제 생각에는 요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형사 사건이 그 마약이 있고
보이스피싱이 있고 도박장 사이트 세 가지가 이제 3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가 세 가지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많이 되는 것이고 저도 이러한 류의 사건을 많이 해요. 그런데 267명 정도면 적어도 부산 광역시 전체에 이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장 사이트 등을 다 소탕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검 관할이 서울에 한 12개, 13개 구가 관할일 거예요. 그 관할 전체에 이 267명을 다 투입하면 적어도 강남 일대에 있는 마약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습니다. 일망타진을 하던가 혹은 보이스피싱, 도박장 사이트를 일망타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체도 불분명한 외환죄를 잡기 위해서 투입된다는 거에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그동안 비판해 왔던 것이 검찰 인력의 정치 동원화인데 지금 스스로가 검찰 인력의 정치 동원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특검을 만들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받을 뻔한 이런 분류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칼을 씌워주는 게 이 민주당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특검 이미 뭐 시작이 된 거를 법률 통과되고 사무실 차리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하시려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거 여러분들 특검이라는 게 진짜 정치 검찰이라는 민주당 비판이 제가 일부 수긍을 하자면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발표 시기를 정치적 시기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석에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에 각종 여론조사를 돌릴 건데 그 여론조사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발표를 하던가 대한민국에 또 혹은 아니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IP4 회의에 대한민국 가냐 안 가냐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정부의 오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터지면 특검 발표를 또 시기를 맞추던가 좀 요런 양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아니면 특검 시간을 쫙 끌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그 선거운동 직전에 발표를 하던가 그렇게 이 자체가 발표 시기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67명 빨리 일하고 빨리 발표하시고 그리고 제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서민들, 민생들, 국민들을 고통 속에 요즘 학생들까지 이러한 범죄가 엄청나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장 사이트에 대해서 이 수사 인력을 좀 대폭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민생 외치더니 정작 내란 특검 어마어마하게 정치 검찰화되고 있는 내란 특검이네요. 실제로는 검찰의 정치화 이런 걸 비판하더니 실제로 검사들 대거 데려다가 내란 특검 자체가 정치화되고 있네요. 그 순간에 누가 피해를 받냐면 바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걸로 그 유통 단계에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 조치든 현장을 급습하든 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사람들 싹쓸이 내란 특검이라는 정치 특검에 몰아넣으면 국민들 그런 피해를 막는 데는 소홀하겠죠. 무슨 민생을 챙깁니까? 자기 진영 정치를 챙기는 것이죠.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예, 3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김현지, 김민성 뭐 이런 인물들 분석하기 전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간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어요. 그 말을 믿었나 하는 예, 거죠. 그 말을 믿었나? 예, 뭐 내가 뭐 2주 후에 때린다니까 그 말을 믿었나 이런 거예요. 예. 수주 전부터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 말입니다. 네. 준비는 이미 몇 달 전, 혹은 적어도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런 얘기니까 뭐 3년 전이라는 거는 이제 취임 전이니까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이러한 공격을 계획했다. 한마디로 성동격서,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양동 작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은 물론 북한의 김정은도 이거 봐라 정말 대단하네 하는 작전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실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폭탄은 무려 19톤의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네. 이 벙커버스터 이름이 Guided Bomb Unit, GBU
57입니다. 예. A형, B형이 있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저게 수직 낙하를 공중에서 하는데 떨어지면 철근 콘크리트를 7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요. 보통 폭탄은 부딪히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70m를 가다가 저기 그래픽에 나오지만 저 빨간 지점 거기서 터집니다. 근데 저 포르도우 핵시설은 이란이 맘먹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저게 이제 지하 100m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m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더 먹어라 하고 3방을 떨어뜨린 거예요. 한 발이 70m에서 터졌고 그러고 두 번째 발이 곧바로 같은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왜 가이디드란 말을 썼느냐? 저 앞에 달린 장치로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저 컴퓨터 가이디드란 뜻인데 그래서 70m에서 또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 산술적으로 140m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야말로 3발씩 지금 저 그 위성 사진 저기는 아닌데 그 새벽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예. 큰 구덩이가 5개가 났어요. 그러면 14발을 떨어뜨렸다고 하니까 한 구덩이에 3발씩 떨어뜨린 거고 한 구덩이는 3발 14발이니까 3, 5, 15니까 한 발 빠지잖아요. 한 곳은 제가 계산을 그렇게 해봤어요. 한 곳은 그보다 적다. 자, 대단히 무시무시한 작전이었던 게 태평양으로 한 대를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보고 보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성동입니다. 이쪽으로 간다 이런 식의. 신호 준 거죠. 예. 그 저 유명한 그 인천 상륙 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그때도 딴 데를 쳤잖아요. 네. 월미도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작전 특유의 작전인데 그리고 진짜는 어디서 갔느냐? 대서양 애틀랜틱을 넘어갔어요. 네네. 새벽에 그것도. 그럼 왜 새벽이냐? 증시도 좀 감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은 벌써 삼천선 뭐 대통령이 공언했던 삼천선 오늘 보기 좋게 무너졌는데 뭐 이게 증시라는 게 그렇게 뭐 누가 공약한다고 3천 가고 4천 가고 5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새벽에 그냥 들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의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 뭐 호메네인이라는 호칭을 쭉 물려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뭐 결상절 한다 어쩌고 우라늄을 다른 곳에다 옮겨놨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라늄이 그것도 고농축 우라늄이 무슨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기는 얼음덩어리입니까? 그거 어디다 그렇게 함부로 야 미군이 공격한 데더라 빨리 딴 데로 옮겨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핵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메네이가 오죽 급하면 저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뻥을 친 거죠 한마디로. 예. 옮길 수 없는 것이다. 네. 뭐, 그 옮겼다면 사실 위성으로 그것도 다 포착이 됐겠죠. 그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 시설을 네. 지하 100m 밑에다 만들어 놓은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어떻게 그래 하루 이틀 사이에 옮깁니까? 그거 이거 손으로 막 잡아서 빨리 옮기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너무 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 군사 이 핵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자, 누가 이걸 보면서 벌벌 떨까요? 과거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걸프전 때 그 사막의 폭풍 작전 보면서 놀라가지고 만든 게 지하 벙커예요. 평양 주석궁 아래에는 300m 지하에 그 김정은 일가와 그 핵심 측근들의 벙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300m까지 뚫고 들어갔을까요? 저 벙커버스터를 의식한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 벙커버스터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300m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게 무서울 정도로 이 벙커버스터 탄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자, 그래서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고 의회 결의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최고 그 국가안보위원회 이건 이제 신정 정치의 국가인 이란의 그 저 터번슨 할배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지금 7함대를 지금 걸프에 띄워놓고 있잖아요. 토마호크 30기를 이미 쐈어요. 네. 그거 아까 성동격서 말씀할 때 미리 좀 그 페인트로 토마호크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인디언들 그 쓰는 낮은
그 도끼 있잖아요. 예. 손도끼. 그게 토마호크예요. 예. 거기서 따온 건데 이 크루즈 순항 미사일로 모든 레이더망을 다 피해갑니다. 그거 30기 때렸거든요.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테헤란을 아마 토마호크가 박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난리 난다. 지금 새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이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압축해서 쭉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네요. 우선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미국의 군사 공격, 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김현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댓글에서 김현지가 누구야 이제 물어본 분이 있는데 뭐 김현지 뒤에서 자세하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설명을 해줄 텐데 뭐 이재명의 최측근 3인방이 있죠. 정진상, 이한주, 김현지, 김용이란 인물 뭐 좀 구속돼 있는 김용이란 인물은 사실 좀 밀리는 인물입니다. 김현지는 20년 이상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만나서 함께 이 인연을 맺어왔던 20년 이상을 맺어왔던 측근 중에 최측근, 슈퍼 측근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김현지가 지금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실에 어떤 뭐 일이 벌어지고 있는 문고리 김현지, 그림자 없는 김현지라고 불리는 이 김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20여일 가까이가 됐는데 직원이 아직도 절반도 안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된대요. 보통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 행정관들은 그 의원들이 자기 사람 밀어넣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예. 자기들이 이제 부탁해서 민원해가지고 넣습니다. 대통령실 정원이요 440여 명 돼요. 432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TO가 반도 안 찼다는 것은 200명도 못 채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다 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필터. 잘 나가던 것도 김현지 앞에 가면 가로막힌다. 김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건 뭐냐? 한마디로 그 만사현통이란 말이 나왔어요. 만사현통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자, 이 만사현통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사성어는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뜻대로 풀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조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죠. 이상득 국회 부의장 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만사형통입니다. 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그 뒤에 한참 그 위세를 떨치다가 이제 이명박 시대가 끝나고 노무현 시대가 됐을 때 그 노무현 시대에 또 재밌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 봉하대군 노건평 씨 세무소 주사 출신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시 비용을 대주고 3년간 뒷바라지를 해준 그 형. 오죽하면 봉하대군 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형이 또 대단한 위세를 부렸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만사형통 시즌 2였어요. 그로부터 이제 끝났나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턱 등장한 거예요 지금. 김현지 얼굴 없는 그림자 보좌관이라 그랬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뭐 얼굴이 왜 없겠어요. 저 사진이 나왔고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꾸몄어요.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실은. 40대라고 하고 저도 뭐 사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사실 인연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에서 소위 시민운동을 할 때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때 측근으로 합류해서 사무처장을 맡습니다. 그로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을 계속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따라 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은 그 유명했던 이제 전쟁입니다라고 한 그 문자 메시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서 그때 아찔했잖아요. 그때 이제 구속 결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체포 결의안이요? 체포 결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학살 공천이 벌어지고 그때 김현지 비서관이 검찰 기소가 된 날 국회의사당
안에 앉아 있던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전쟁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문고리 중에 문고리고 지금 정진상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정진상이 그 수석 호위무사라고 한다면 부수석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정진상이 재판 때문에 아직 사면 복권이 안 됐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재판도 해봐야 되고 모든 역할이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게 쏠리고 있다. 그래서 3선, 4선, 5선들도 김현지 사실 직급은 총무비서관 직급이라는 게 그냥 뭐 2급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런 쟁쟁한 민주당의 다선들도 자기 측근들 원래 보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32명의 그 스텝 중에서 수십 명씩은 한두 명씩은 또 유력 인사들이 좀 내가 아는 지역구 누구 아들인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관에 소위 심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김현지 비서관 앞에 가면 다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노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이 권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이 실어준 거예요. 그 힘을.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텐데도 알아도 밀어준다. 알아도 전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됐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제가 조선 역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과거에 그 물론 왕비나 그 후궁이 위세를 부린 적은 있어요. 네. 그러나 전혀 이렇게 그런 것과 무관한 사람이 권력을 왕 옆에서 농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바로 광해군 때의 유명한 상궁 개씨, 뭐 개똥이라고도 불렸고 사극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광해군과 함께 그 최후를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인데 제가 뭐 그거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위세가 대단했어요. 뭐 신하들 대북파 뭐 다 있었는데도 개씨의 말 한마디에 그 궁정이 출렁였고 그 나중에 광해군이 쫓겨나는 인조반정 때도 개씨가 그 반정군과 내통을 해가지고 그 광해군의 눈을 흐려서 끝내 이 패출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읽으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개 상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뭐 또 이거 저보고 막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똑같다는 건 아닌데 그런 그 인물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김현지의 위력은 대단하다. 만사 현통이다.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남 동네 변호사, 시민단체 사무처장. 그 사실 시민단체가 이재명 시장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였거든요.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거의 사무처장. 그 다음에 그 시청으로 재직할 때 내내, 경기도지사 내내. 그 뒤에 대선 민주당 대표 기간에서는 그림자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드디어 총무비서관. 자, 이 총무비서관은요, 그 역대 대통령 총무비서관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최도술 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잘 쓰면 뭐 아주 뭐 대통령실 개혁을 잘 하겠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 예를 우리는 근세 정치사에서 숱하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당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거쳐갈 때 사실은 그때 실세는 정진상이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정진상이 인사 조직을 다 사실상 쥐고 있다. 진짜 그 사람은 당사에 출근했을 때 기자들이 네. 사진 촬영 한번 하려고 네. 밖에서 그렇게 포진하고 막 했는데 남아있는 제가 기억하는 사진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숨어 다녔고 출근했다고 가보면 사라졌고 그러니까 도대체 정진상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진도 안 찍혀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이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TV에 써야 되잖아요. 자료 그림을. 네. 찾고 찾은 게 해상도 떨어지는 그 아주 멀리서 보면 무슨 호빵같이 생긴 사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 정도의 인물이 정진상이었고 사실 흔히 말하는 이재명의 이 성남 경기 라인, 경기 성남 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경기 성남 라인의 핵심 2명, 김용채라는 또 인사비서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김현지와 함께 사실은 그 뒤에 정진상 이 사람들이 모든 인사를 다 주무르고 있다. 특히
장관급 인사조차도 이 라인에서 검증하고 이 라인에서 오케이 하면 된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 첫 그 낙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 성남 경기 라인이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라는 게 한 정부의 그 새 정부의 인사라는 게 이 몇 사람이 자기들의 그 어떤 생각만으로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얘는 돼 쟤는 안 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거는 별 문제 안 돼 우리 편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물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까지 이 경기 성남 라인이 다 주무른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비선 밀실 인사 이거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던 겁니까 그 못지 않은 지금 그 이상 가는 그 인사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벌써부터 지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는 비서관실과 수석 비서관이 있죠. 그러니까 각계 이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건 인사비서관실하고 민정비서관실이 네. 기본적으로 주무 사실은 비서관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인사와 검증을 하나를 책임지고 또 인사수석이 또 그 일을 고유하게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인사위원장은 사실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그 일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이 주요한 관계자들 민정수석은 지금 없다고 하니까 좀 빼더라도 이걸 김현지가 대체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실이 특정 개인한테 완전히 권한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좋은 뜻을 의존하고 권한이 과잉되게 오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겠네요. 그 이재명 정부가 예. 출범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중심의 정부로 만들겠다. 지금 예산권도 기재부에서 가져올 태세고 네. 그런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슈퍼 대통령실이 지금 예고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지금 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가고 이 강요들은 그야말로 그 하수인 격의 그 집행기관 당은 이것을 서포트하는 지금 뭐 곧 8월 2일 날 그 민주당 전대한다고 하고 정청래는 전국 돌아다니고 박찬대는 오늘 그 뭐 출마 선언 그것도 어제 하려다가 이제 뭐 그 여야 그 오찬 회동이 있어서 이제 미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그럴 정도면은 그 400명이 훨씬 넘는 대통령실 인선 다 끝냈어야죠. 아니 한 뭐 40-50명 남았다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절반이 안 채워졌다. 기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까지 그 꽉 막혀 있는 경색돼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 사람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삼국지에 조조의 100만 대군을 장판교에서 막아세웠다는 장비입니까? 제가 볼 때 그 숱한 그 의원들 유력자들의 인사 부탁을 장창을 꼬나잡은 장팔3호를 꼬나잡은 지금 장비가 현 정부의 장비 같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여성 장군이네요. 막아서고 있는 형국 아니겠는가. 자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한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인사는 만사. 이게 잘못되면 인사는 망사. 이게 그 동그라미 니은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큰 대단한 의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플럼북이라는 게 있어요. 자줏빛 표지가 있다고 그래서 플럼북이에요. 이름은 길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당 당시 미국 민주당 정부에 보고 아니 연방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모르겠다.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좀 리스트를 만들어다오. 그래서 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00개가 넘는 미국 정부의 고위 그 중요직들의 리스트가 딱 나와 있어요. 네. 그 책을 보고 그냥 트럼프가 되면 그 이전까지의 바이든 사람들은 싹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임기와 권한 그대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돼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그 이전부터 얘기가 숱하게 나왔던 거예요.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자. 그런 건데 정치적으로 그때 권력 잡은 사람이 하기 싫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또 그 플럼북 얘기를 일부에서 또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김현지에게 다 힘을 실어줘 버리면 뭐 플럼북이고 뭐고 다 안 되는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좀 해야 된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의 통치를 해야지 법에 의한 통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by the law 그렇게 만든 법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의 정치를 구현해야 그것이 참된 법치다. 한두 사람에게 이 휩쓸려가는 인사나 정치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예. 자, 김현지가 워낙 지금 문제의 인물로 떠올라서 김현지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봤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사 구성의 절반도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도 킹윤 화택님이 비선실세 김현지라고 얘기네. 비선실세 김현지에 의해서 막히고 있다. 뭐 좋은 말로는 뭐 상당히 깐깐하게 검증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깐깐한 검증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혼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서관실과 수석이 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하니까 막히고 있는지 뭐 여러 각도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김현지 이후에 지금 민정수석실에는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 대통령이 재판을 몇 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야 그 대표들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부른 자리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15분 얘기했다고 그래요. 모두 발언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옆에 앉아있던 우상호 대통령실 그 정무수석이 역대 가장 긴 모두 발언이었습니다라고 약간 좀 비틀어서 쪼크를 한 거예요. 너무 길다. 네. 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말이 기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랬대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한 것보다는 짧네요. 그때 A4 용지가 몇 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장장 15분 30초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그 파트너식으로 대우해서 부른 거라고 한다면 그 2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분 정도 한 걸 가지고 길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할 말만 딱딱 적어와서 했더라고요. 장황하게 안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인사 특히 그 재판 12개 재판 아닙니까? 그때 재판을 대통령 임기 마치시고도 중지하지 않겠다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김용태 위원장이. 근데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대통령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가 안 보이더라고. 뭐 묵묵부답이었다는 둥, 뭐 표정이 굳어졌다는 등 한 줄이 없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했나? 반응이 있었는데 안 쓴 거죠 기자들이. 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재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수임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사건도 이런 식으로 재판 12개 하면 집안 망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수임료가 들 텐데 자, 그 수임료 때문에 뭐 이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크게 요동쳤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수임료 대신 공직, 벼슬 이거라고는 밖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뭐 이건태라든가 또 이 광주 고검장 출신 박균택 이런 사람들한테 배지를 줬고 네. 총선 때 배지 줬잖아요. 네. 그 대장동 변호사 그룹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보다 조금 직급이 낮게 한 변호팀마다 뭐 1, 2, 3, 4, 5번에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은 배지 주고 2번은 나중에 뭐 장차관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건 다 안 끝났지만 그럼 3, 4, 5번도 줘야 되잖아. 그럼 3, 4, 5번은 뭘 줘요? 대통령실 비서관 이게 3, 4, 5번이요. 그 라인이에요. 그 3, 4, 5번 라인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엇소들이죠. 엇소들. 파트너급들이 아니라
뭐 이 어쏘 변호사들에게는 이 대통령실의 그 뭐 무슨 비서관 타이틀이 얼마나 나중에 그 타이틀 달고 나오면 몸값이 또 뛰어. 지금 사실 좌파 민변 등의 이 좌파 변호사들 너무 좋아해요. 정말로 큰 장이 섰거든. 밖에 있어도 돈이 되고. 예. 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1년만 무슨 비서관 같은 거 맡고 나오면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타이틀 생기니까 뭐 어디 로스쿨 교수로 가기도 좋아. 돈도 돼. 와이낫이지 와이낫. 왜 마다하겠어요. 서로 줄 서 있겠지. 그래서 뭐 이름 다 거명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전부 그 관련 사건 변호인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그 동메달급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허정희님 고맙습니다. 그 건 외에 지금 뭐 장차관 고위 공직자 후보자 추천 받는다고 하면서 국민 추천제 뭐 추천 받았잖아요. 네. 7만 4천 건 정도가 접수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포장돼서 이용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전에 우리 허영커님하고 말씀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중고나라 거래 중고나라 사건이라고. 거래. 예.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그때 나왔어요. 네. 사실 이 좌파 정권들 쭉 보면 좋은 정책의 원류는 다 거의 노무현 정부에 때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서 쓴 게 문재인 정부다. 그때는 이름도 똑같아. 국민 추천제였어요. 아예. 그때 잘 안 됐잖아요. 왜? 말은 국민 추천제로 선전 홍보를 단단히 했는데 막상 임명은 국민 추천제로 하면 인사권자 재미가 없잖아요. 권력 잡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화 됐어요. 자, 이번에 또 의욕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7만 4천 건. 제 주변에서도 뭐 자기 이름 적어낸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러니까 설마 자기가 자기 거 썼겠어요. 하지만 서로 끼리끼리 내가 허영커 추천하듯이 이 훌륭한 분이고 언론 이쪽에도 관련이 있으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아주 가관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유 문체부 장관 얘기 나왔고 그랬죠. 뭐 그 우리 감독 중에 또 유명한 분 그 봉준호 감독도 나왔었다고 하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우리 김어준 씨. 김어준 씨는 여러 군데 이름이 올라왔어요. 문체부 장관 후보자, 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 이런 것이고. 자, 이런 분들 말고도 뭐 별의별 그 다양한 추천이 됐는데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도 올라왔고. 네. 자, 옥석이 있겠죠. 옥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만 아까 우리 허영커 말씀대로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러니까 제발 진정성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치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정말 이 가운데 납득이 가는 이거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분인데 뭐 지지를 하는구나. 지지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국민 추천제에 올라오니까 쓰는구나. 자,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네 하면 이 정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다를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자꾸 많아지면 이 정부가 더 이제 잘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더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징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국민 추천제 결과를 어떻게 주물러서 내놓느냐. 지금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머리가 지글지글 할 거예요. 가서도 나토 정상회의 할 일도 없고 지금 국내 문제에 산적하다 그러는데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청문회 시작되잖아요. 김민석 청문회. 네. 김민석 청문회를 통과시켜야 그 다음에 장관들 지금 중요 장관들 줄줄이 할 거 아니에요. 인사가 만사다. 제발 그게 혹시나가 아니라 다르네.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국민 추천제 중고물품 거래다. 중고나라 거래다. 그거 팍 꽂히네요. 자, 김현지에서 김민석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남매 아닙니다. 정치 남매인가요? 자, 김민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김민석의 해명이
자, 의혹 단계에서 이제 거짓말이 확인되는 단계로 몇 가지가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김민석이 과거에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회의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청와대 석사 학위 어떻게 땄냐?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뭐 부산시장 출마 준비도 하면서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런 얘기했었죠. 한국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월수금 아침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 몇 시에 회의가 됐는지 그게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용이 확인됐어요? 저도 예. 김민석 씨가 그 초선 의원일 때 저 사람 대변인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출입 기자였다니까요. 예. 같이 그 여의도 양지 설렁탕집에서 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밥 먹는 시간이 7시였고 네. 그리고 회의를 잠깐 준비해서 다 9시에 했다고요. 나는 저 사람이 김민석 씨가 뭐 7시 최고위원회의를 얘기하는데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7시에 하자고 하는 회의 아닙니다, 그거. 예. 대표 최고위원이나 그 적어도 그 쟁쟁한 선배 최고위원들이 있고 다 일정이 9시예요. 나는 7시 최고위원회의, 8시 최고위원회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정치부를 많이 안 나가서 그런가 하고 주변에 내 그 알만한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더니 아 무슨 소리야? 다 9시에 했지. 여야 공이 9시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취재도 해야 되니까 9시에 다 하는 거죠. 아 밥도 먹어야죠. 밥도 네. 먹고 이제 예 티타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의도 하는 거기 때문에 7시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했나 보죠. 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말문이 좀 막히니까 이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돌아가면서 뺐다. 날짜를 하루씩 빼고 자기는 안 나가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네네. 중국으로. 자 그럴 수 있을까? 이거 말 바꾸기잖아요. 네네. 바로 말을 바꾸네요. 일단 앞에 거를 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뒤집으면서 앞에 얘기가 다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 미안 한 거예요. 자 이거도 그렇고 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김민석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측 청문 위원입니다. 이 김 의원이 분석을 했더니 중국에 딱 26일 머무르는 거로 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짜리 법학 석사를 땄다. 청와대 대단한 대학이에요. 나 26일만 그런 식으로 하고 학위 주면 저도 좀 없는 돈 달러빚 내서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니까 해줬겠죠. 그래서 뭐 열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예. 그 왔다 갔다 내가 7시 본인이 제출한 리스트. 본인이 타이핑해서 만든 거예요. 본인이 했겠어요. 네. 누구 시켰겠지. 그걸 쭉 보면 그게 이제 뭐 이게 베이징 7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웃긴 게 2개가 있더라고요. 남방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네네. 여기에 편명이 2개가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는 아예 상해로만 가요. 네네. 그러니까 상해는 유명한 푸단대밖에 없어요. 네네. 그 교통대하고 거기를 왜 갑니까? 상해에서 뭐 상해가 여기 서울하고 뭐 어디 무슨 마포에서 저 종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상해에 내렸다고 합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 다음엔 더 웃긴 게 있어요. 구주, 네. 구이저우로 간 게 있어요. 상해에서 구이저우로.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뺄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2줄만으로 이미 거짓말을 한 게 또 자인이 된 셈이다. 다 뭐라고 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더 코미디가 뭐냐면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거 말고 당신이 그 타이핑해서 만든 이 자료 필요 없고 우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그 공인된 공증 출입국 그 기록을 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다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김민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개인 진상 정보라서 주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랬다고.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네. 자기가 조작해서 조작이란 말은 안 하겠어요. 자기가 꾸며서 낸 서류에는 저렇게 2개의 치명적 오류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당연히 공증 서류 달라고요. 우리가 요청할게 동의만 해줘. 근데 이 개인 신상 정보라서 내가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청문회 때 말씀드릴게요. 아니 청문회가 무슨 요술 도깨비 방망입니까? 지금
차용증 관련 서류 아무것도 제출이 안 돼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한 것이 나오고 저건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실무자의 타이핑 실수라고 할 건가요? 아무리 바빠도 저런 실수를 올려놓고 왜 상해를 가고 왜 구의저우를 갑니까? 좀 말이 되는 거짓말.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깔끔한 거짓말인 거예요. 제발. 상당히 머리도 좋고 뭐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그 머리 좋은 걸로 되게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좀 한심하네요. 네. 예. 자, 앞서 두 가지 지금 쟁점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석이 최고위에 7시 월수금에 7시에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로 갔다. 7시에 회의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원회 이거 자료가 다 민주당의 사이트에 다 떠 있죠. 모두 9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을 한 거죠. 7시가 아니다. 비행기 타려면 2시간 전에는 가야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회의 끝나고 가도 도착 시간이 9시, 10시는 될 겁니다. 11시, 12시 비행기 타고 갔다면 모를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김민석이 냈던 저 자료 중에 본인이 본인이 어쨌든 제출했던 본인이든 뭐 누가 비서를 시켰던 본인이 제출했던 엑셀 자료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공정된 출입국 기록에 관해서는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못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엑셀 자료를 자기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앞서 이제 노선 자체가 상하이 노선 뭐 이런 거 2개도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출국 일자,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입국 입국 편명, 체류 일자 이렇게 체류 기간이 표시가 돼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게 일단 다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베이징에 갔다 하더라도 베이징이 이게 종착지인지 아니면 경유지인지 그렇죠. 경유지인지 그런 이것도 것도 사실은 확인이 없는 거죠. 예, 4일간 묵었다고 하는 체류 기간이 막 4일도 있고 그래요. 워낙 급하게 예. 급조를 한 흔적이 역력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인터넷으로 네. 수업을 들어서 인터넷으로 했다라고 처음부터 갔으면 이렇게까지 스텝이 안 꼬일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뭐 주경야독의 화신인 양 최고위원회의하고 줄다름질 쳐서 김포공항 가서 거기서 타고 가서 내려서 또 뭐 출석을 해가지고 열공을 하고 돌아와서 또 뭐 부산 내려가서 선거운동하고 아니 손오공의 아바타 분신술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네.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정을 가능하다고 우겨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학력 위조 파동 났을 때 그 빛났던 탤런트가 기억이 납니다. 김혜수 씨. 네. 김혜수 씨 문제 일어나니까 그 학위는 내가 잘못 기재하고 내가 속인 거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어요. 그랬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든 그 학위 논란 파동에서 모든 사람이 희생되고 연예 생명을 접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김혜수 씨의 그 쿨하고도 아주 가벼운 어떤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연예 활동하다가 학위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건데 깊이 사과하고 이 학위 그냥 반납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엄청 더 떴어요. 그 아버지가 그 조선대 광주 교수인 가수 홍진영이란 사람은 그거 저 가수 활동하는데 무슨 그 조선대학교 무슨 석사 학위가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매달리다가 지금 뭐 돈은 벌고 있는지 몰라도 연예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운동권으로 날리다가 감옥 갔다 오고 한 것만으로 정치하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꾸 럿거스대의 미국의 그 학위를 땄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잘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반미 외치다가 그런 거 한 거 앞으로의 경력을 위해서. 근데 왜 중국 학위까지 욕심을 내서 칭화대 1년을 그 하려고 그 무진 애를 썼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칭화대가 시진핑 주석의 모교니까 여기도 학위를 하나 걸쳐 놓으면 내가 나중에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무리해서 저렇게 무리를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총리 후보자 될 때 걸림돌이 되니까 사력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요, 내가 볼 때. 저희 거짓말한 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지금 민주당 측 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새 정부 첫 인사에 대통령이 맘먹고 한 이 총리 후보자를 왜 발목을 잡느냐? 누가 발목을 잡아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지금 스텝이 꼬여가지고 엉겨서 쓰러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야당이 지적을 하는 걸 가지고 국정 발목 잡기다, 뭐 폐륜이다. 아니 폐륜 얘기도 그래요. 전 부인이 이번에 또 저는 새로 알게 됐네요. 그 아들을 양육을 자기가 안 한대요. 자기가 밝혔어요. 또 그러니까 네네. 그 아들이 저는 김자영 씨와의 사이의 소생이니까 예. 그런데 그 양육은 김민석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양육도 그 부인이 한다. 전 부인이. 처음 알았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학비만 대줬다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곤란하니까 네. 아이고 걔는 나랑 안 살아요. 그 지엄마 생모랑 살아. 그러면서 이제 폐륜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학비를 자기가 데리고 양육까지 하는 아들, 자기 소생 아들 학비 뭐 생활비 등등 2억 원 정도 그거는 그 사람 몫인데 그걸 왜 이제 하느냐라고 또 말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8억 원에서 2억 원을 일단 떼낸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억 원 가지고만 해명을 하면 된다. 지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어제 대통령도 야당의 그 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이 말은 뭐냐? 청문회 이틀간 좀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제기해 하시오. 대신 내가 철회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난 이런 의미가 강렬히 그 포함돼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청문 보고서 이종석처럼 채택 안 해줄 거 분명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열 몇 번인가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시오. 그렇게 답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6억만 해명을 하면 된다. 지금 열심히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예. 이걸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말할 때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그 당구에서 겐세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방 놓고 신상 발언하고 야 이런 식으로 뭐 폐륜 프레임 씌우면 우리 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한 시간 차 마시고 들어오고 저는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예. 돈 쓴 거,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금 출처, 법적인 망을 피해가는 거 그거 요리조리 피해가야 되겠네요. 아이 뭐 그러니까 48시간 예. 24일 오전 10시부터 예. 25일 자정까지만 밥 먹고 신상 발언 그리고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이 잡은 마이크 점유율 이런 걸 따져볼 때 조금만 견디자. 이래저래 그냥 또 그 물타기 좀 하고 또 뭐 신상 발언 자꾸 신청해가지고 야당 공격하고 그러면서 또 정회하고 소동 일으키고 자료 주니 안 주니 가지고 이제 아마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첫날은 반을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네. 모든 인사청문회 지연작전 침대 축구의 종합판을 우리는 내일 모레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김현지, 김민석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